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재무적인 코치 또는 조언을 드릴 때는요, 특히 경제지표는 최소한의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막연히 불경기다, 호경기다, 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어떤 이슈를 뽑아내서 그런 그 추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어렵고 또 본인의 가정경제에 큰 문제가 어떤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재무 상담사 입장에서는 환율을 잘 이야기하면은 국내 경제 환경 변화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고 예측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최근에 강달러, 즉 달러가 강세가 됐다는 거죠. 즉 달러가 귀해지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세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런 강달러 현상 때문에 신흥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자본 유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도, 8년도 IMF 사태를 겪으면서 외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자, 그 시그널이 뭐냐 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3%가 넘었다는 겁니다. 한동안 수년 동안 3%는커녕 1%도 안 돼가지고 어려웠던 미국이 드디어 경제 활황에 힘입어서 3% 넘었다. 즉 미국의 저금리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는요 심리적으로 저항선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강달러가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올해에 4번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미국의 금리 상승세는 더 강달러를 촉발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 즉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특히 우리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강달러에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가장 원론적인 부분은 금리 인상입니다. 즉 미국 달러가 강해지면은 외화가 특히 달러 중심의 자산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높은 금리를 찾아가지고 어떤 미국보다는 안정하지 않지만 금리를 많이 줄 수 있다 하면 그 금리 높은 그런 메리트 때문에 제3국가에 또는 신흥국가의 자금이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적자 회피 정책입니다. 즉 강달러가 되면 당연히 미국은 그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수출 기업들, 수출 경쟁력으로 볼 때는 약달러가 좋거든요. 그러면 약달러라는 것은 미국 금리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금리를 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원가가 올라갑니다. 즉 약달러가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리 물가가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 발전에 좀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의 금리 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률도 있지만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2%가 넘으면 이제 미국은 경제가 완전히 화랑됐다 이렇게 본다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강달러와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는 우리 원화값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 연속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의 값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즉 강달러는 약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달러, 강원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KEB 외환은행의 그 자료에 따르면은 1,081원, 1,071원, 1,069원 이런 식으로 직전 3개월부터 지지난달, 지난달이 월 평균 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다. 즉, 평가 절상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익분기점인 평균 환율이 뭐냐라고 봤을 때 대기업은 좀 여유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최소한 1,046원 정도 이상 돼야 된다. 즉, 1,046원보다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1달러 대비.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바깥에 해외에 물건을 팔 때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원화가 강세가 되는 이유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무려 75개월째 무역 수지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수출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국내에 달러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즉 국내 외환시장,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가 넘쳐나니까 자연스럽게 달러는 약달러가 되고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는 외환 개입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관찰 대상국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달러가 외환시장이 많아지게 되면 그 달러를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외평채라든가 통한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 사버립니다. 그러면 달러가 다시 귀해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달러가 유지되는데, 이거를 외환 개입하지 마라, 즉 달러를 사지 마라, 사지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시중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또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뭐 아주 뜨거운 이슈죠. 뭐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지금 역사의 순간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죠. 결과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 한국 경제를 누르고 있던, 특히 증시를 누르고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완화되고 있죠. 즉, 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의 전쟁 위험으로부터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한국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것도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미국 입장에 상대국 나라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라 이거죠. 좀 높여가지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을 잘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것도 원화 강세의 이유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또 반면에 지금 수출하고 나중에 수출 대금을 일정 기간 후에 받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환율의 변화 때문에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남겼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가져오는, 그런 한국에 가져오는 돈의 어떤 가치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손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물가가 하락됩니다.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외국에서 사오는 석유라든가 뭐 어떤 음식, 농산물이라든가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의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국내에 들어올 때. 그럼 뭐 서민들은 좋은 것 같죠. 물가가 하락하니까. 하지만 물가가 하락하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가가 2%다. 금리는 2% 이상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관리하는 게 금리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은 금리 올리니까 우리는 금리 올려야 되는데, 미국이 3%, 우리는 한 4, 5% 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은 금리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뭐 가치가 움직이고 있다. 즉 원화 강세가 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1달러에 1,100원이 1,000원, 900원 떨어지게 되면 물가가 하락되겠죠. 수입 물가가. 그럴 경우에는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는 더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과 금리 정책이 반대로 가게 되면 나중에 환란, 즉 외환 어떤 유출 사태가 올 수도 있겠죠. 이런 금리 정책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대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지표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1.3에서 지난달 1.6으로 0.3%포인트 올랐는데 여전히 2%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지금 2%까지 가고 있거든요. 살짝 2%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물론 상호저축은행 쪽은 2% 후반대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보다 예금금리가 높다.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좀 미스매칭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지금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한국은행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소비자 심리지수는 살짝 내렸지만은 제조업 BSI 지수라든가 ESI 지수, 경제 심리지수는 좀 상당히 올랐습니다. 자, 주가 지수는요, 제가 관찰한 6가지 지표가 있는데, 상해 종합 지수만 살짝 빠지고 대부분 전월 말 대비 이번 말, 즉, 캔들 차트죠. 월봉으로 봤을 때 조금씩 올랐습니다. 자, 금리는 이제 혼조세입니다. 즉, 강달러와 다르게 우리도 원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율로 인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라도 보면은요, 지금 금리가 오히려 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살짝.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2.192%입니다. 이 부분은 그전 달 3월보다 4월달 평균 환율이 좀 약간 내렸거든요. 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은행권 채무금리는 0.1% 올랐지만은 상호주축 금리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대출 금리죠. 코픽스 금리. 이 부분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0.03, 0.05. 뭐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이 이 정도면은 우려했던 만큼 미국의 금리 오른 것만큼 우리나라 국내 금리는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전히 저금리 시대가 유지되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신 분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 동안은 미국보다 금리를 우리가 많이 올리기는 어려운 경제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환율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내리고 있다. 즉 원화 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환율 헷갈릴 수 있는 게 숫자가 줄어드는데 절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1달러 대 우리나라 돈을 얼마 줘야 되느냐 이거죠. 1,100원 줘야 될 것을 1,000원 준다고 하면은 100원만큼, 즉 0.9% 정도만큼 우리나라 돈 가치가 높아졌다, 절상됐다, 대신 환율은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화량은요 조금 좋아졌습니다. 특히 투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주식형 펀드 잔액은 세계 다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자재는요 강달러가 되면 대부분 원자재 값은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두바이유 이런 기름값과 금시세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월 평균으로 봤을 때. 자, 부동산은요 여전히 수도권 특히 서울과 비수도권 또 서울과 지방권에 대해서 보면은 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여전히 0.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 대비. 수도권 중심부에서 올라간 어떤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내려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일부 지방권은 집값이 내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지는 요즘은 강남 3구가 아니라 강남 4구, 5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를 강남 3구라고 하는데 강동구를 포함해서 4구라고 하고요. 동작구를 포함해서 5구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나가서 범강남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원주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거든요. 강원도지만 강남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범강남권에 이제 변방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천안 같은 경우도 KTX 통해서 서울역까지 40분이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수원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범강남권에 이제 어떤 변방에서 이제 속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간거리 볼 때는요. 서울에서 강남 가는 것보다 지방에서 강남 가는 것이 빠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적용될 겁니다. GTX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로 볼 때는 이 경제지표가 좀 혼조세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강달러와 따로 가는 원화값이 배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